네,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공정한 재판 대 알 권리입니다. 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그 언론에 유출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일단 공소 당일에만 검찰 내부망에서 그 해당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의 수만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예, 이성윤 지검장의 이 공소장 원본이 1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공소장은 사진 파일 6개로 총 12페이지입니다. 예. 이 검찰 내부망에서 이 공소장을 열람한 뒤에 이를 복사해서 별도의 문서로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또 좀 악의적인 유출 아니냐라는 의심을 여기서도 받는 게 이 보통 전체 공소장을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유출을 한다 그래도 근데 굳이 이걸 편집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 가장 핵심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김학의 전 차관 이 불법 출금을 주도한 청와대 이강철 민정수사관이 그 실제 이 불법 출금을 그 실무를 진행한 이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유출된 공소장의 핵심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도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좀 진상 파악을 해라라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 검찰이 기소하면 이 내부망에 자동으로 공소 사실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보안이 걸리지 않는 한 모든 검사가 언제든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당일에만 100명이 넘는 검사가 열람한 기록이 있고요. 이후에도 다른 검사들이 아마 계속 접속을 했을 겁니다. 업무에 참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요. 단순 호기심에 열어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 이 공소장을 편집해 유출했다는 의혹이 지금 이제는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당장 그 이번 공소장 유출을 두고 위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논란이 있거든요. 예, 박범계 장관은 이번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이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와 같이 보호해야 할 때 가치, 그리고 수사기밀과 같이 보호할 법익이 침해된 거다라면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무부 훈령을 보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위반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 불법이 아니라는 쪽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은 형사처벌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이죠. 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이 수사 중인 사안을 외부에 유출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 사건은 이미 수사를 다 끝내고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첫 재판이 열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개 재판이니까요. 이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모두 읽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그러니까 첫 재판만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기자나 방청객이나 다 알게 되겠네요. 일반 국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수사를 끝마치고 기소가 된 다음부터 공소장 내용이 전부 공개되는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이 사이 기간 동안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률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형 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장관이 말했던 훈령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령은 내부 지침으로 징계 대상은 될지언정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사건은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안입니다. 거기에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형사기소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 내용이 또 공개될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 박범계 장관의 지시로 그 대검찰청이 그 3개 부서를 투입해서 그 진상 조사 중인데 그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그 첨예한 갈등 국면이 또
전개될 것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민단체도 이번 공소장 유출 의혹을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미 공수처에 고발해둔 상황입니다.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나 검찰도 이제 수사에 나설 수가 있고요. 문제는 나중에 뭐 유출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해당 유출자를 징계할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지금 유출행위 자체가 위법하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박범계 장관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 검찰과 이 법무부 간 극한 충돌이 예상되고 또 정치권 역시도 또 대치를 이어갈 거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예.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수사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공소 제기된 하루만 해도 100명 이상의 검사가 접속해서 공소장을 열람을 했습니다. 예. 결국 단순 로그 기록만으로는 이 유출자를 특정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해서 실제 편집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이메일이나 핸드폰 송수신 내역 조회를 통해 관련 공소장을 또 외부에 유출한 내역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최종 유출자가 최종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사실상 상당수의 검사를 상대로 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이런 투망식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투망식 수사요? 예, 투망식 수사라는 게 일단 뭐 마치 그물을 던져서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일단은 다 잡아내서 그 안에서 골라내는 수사인데 보통 수사를 하게 되면은 특정 범죄자 또 혐의를 최대한 특정해 갖고 영장을 신청해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투망식 수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이거 형사 실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양되는 수사 기법이고요. 법원 역시도 이 투망식 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잘 발부해주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최초 이 사건을 보도한 이 기자를 먼저 수사해서 이 거꾸로 따라 올라가 유출자를 잡아내는 건데 이 기자들은 이 취재원 보호라고 해서 이 취재원을 절대 비밀로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수사했다가는 당장 언론의 자유 침해이기 때문에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국내 모든 언론들의 비판을 받을 게 뻔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결국 대검이 유출자를 찾아내고자 노력 중이지만 일단 유출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만약 어떻게 해서 유출자를 찾아낸다 해도 이걸 또 징계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의 또 갈등 국면을 재현하는 점에서는 또 정부와 여당도 여론의 반발을 또 걱정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폭행 혐의,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의 나쁜 예입니다. 지난달 9일이죠. 그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매장에서 그 직원들을 폭행한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다고 하는데 외교관들에 대한 면책 특권 때문인데 먼저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매장 CCTV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옷가게에서 구두를 신은 채 이 흰색 바지를 입어보던 한 여성이 이 점원의 뒤통수를 치고 또 말리는 다른 직원의 또 뺨을 때렸습니다. 이유는 해당 직원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구매한 건지 이제 묻는 말에 나를 도둑으로 의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여성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결국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건데 이 폭행 영상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이 대사 부인이 뒤늦게 이 법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혀 또 국민의 공분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그 벨기에 대사관에서 부인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이제 퇴원하는 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죠. 예, 하지만 이 대사 부인이 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사과한 건 없었습니다. 이후에 대사 부인이 퇴원을 한 지 한 2주가 지난 6일경 이 경찰에 출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 14일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은 아마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 특권의 근거가 된 게 이게 그 빈협약이라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 사절과 그 가족은 이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않고요. 또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되어도 이 공소권 없음에 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다만 빈협약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이 스스로 이 재판 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벨기에 정부에서 이 면책 특권을 포기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니까 사실상 대사 부인을 수사해서 처벌할 길이 없어진 겁니다. 자, 면책특권이라는 게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을 하고 또 외교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사적 영역에서의 범죄 행위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이게 면책특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해당 국가가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여론을 보면은 벨기에 정부 측에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또 비판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사실 엄밀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지난 2017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근무한 우리 외교관이 이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뉴질랜드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지난해에는 이제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그 정상 간 통화에서 그렇죠. 직접 이 문제를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 좀 면책 특권을 포기해 줄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면책 특권은 주권 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 권리다. 이 엄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벨기에 정부에 대해 뭐 강경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은 못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민사소송은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빈협약에 따르더라도 외교관과 그 가족이 이 공적 직무 이해로 행한 직업적, 상업적 활동에 대한 민사소송은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 해도 뭐 그래서 손해배상 금원이 인정된다 해도 강제 집행을 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법조계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매우 낮다. 한마디로 소송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차라리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이제 실익이 있는 거죠. 참 지위고하를 배제하고 그 폭행당했던 그 옷가게 직원들은 뭐가 됩니까? 예, 사과도 받지 못했죠. 지금은. 그 손해배상으로 그 똑같이 그 부인을 폭행 이렇게 되돌려주는 건 어떻게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은 면책 특권이 적용 안 되니까 처벌될 겁니다. 아, 이거 참 씁쓸하네요.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겠습니다.